우주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고전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들이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왔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겨우 12살 때였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원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비상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주관과는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 거대하고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세계로 시선을 돌렸던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라는 특권의 사슬을 싹둑 끊어버렸을까요? 역사가 CC·질스피는 이걸 두고 이른바 객관성의 칼날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는 이 예리한 칼날의 궤적을 따라 고전 물리학이라는 옛세계의 정점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함께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최후 승리, 하이ን리히 헬츠와 한 시대의 정점. 시간을 1888년으로 잠깐 되돌려 볼까요? 그때 물리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우주의 비밀을 거의 다 풀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때 하인리 헤르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바로 전파를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 파동은 빛의 성질을 거울처럼 완벽하게 재현해냈어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거죠. 맥스웰을 둘러싼 모든 의심을 한 방에 잠재우면서 그의 고전 물리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만들어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진짜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어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술적 발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거든요. 1895년 렌트겐의 X선부터 퀴리 부부의 라듐, 그리고 1900년 플랑크의 양자 가설까지 전 세계가 엄청난 기술 발전의 파도에 휩싸이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철학이 물리학을 뒤흔들다, 실증주의의 반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에 진짜 불을 붙인 건 방금 본 그런 기술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철학계에서 일어난 대지진이었습니다. 피에르 듀엠, 빌헬모 오스트발트, 그리고 에른스트 마흐 같은 실증주의 비평가들이 그동안 물리학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맹신하던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듀엠은 물리이론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수학적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고요. 오스트발트는 아예 원자론의 근간을 공격하며 에너지론을 밀어붙였죠. 이 중에서도 가장 뼈 때리는 일격을 가한 사람이 바로 에르네스트 마흐입니다. 아시다시피 뉴턴은 텅 빈 절대 공간이라는 무대가 존재한다고 찰떡같이 믿었잖아요. 하지만 마흐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관성이란 우주의 별들을 포함한 전체 질량과의 상대적인 상호작용일 뿐이라고 시원하게 반박해버렸죠. 관찰할 수도 없는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물리학을 독단적인 신앙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에테르 위기와 빛의 속도,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역설. 당시 사람들은 우주 공간이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에테르라는 투명한 물질로 꽉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빛이 그 위를 파도처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슨과 몰리는 이 이른바 에테르 바람을 사냥해 보기로 합니다. 강물을 거슬러 수영할 때랑 물살을 탈 때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구가 우주를 돌면서 에테르를 뚫고 지나간다면 방향에 따라 빛의 속도도 당연히 다르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리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실험을 하든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았던 거예요. 초속 약 3억 미터로 말이죠. 이 말은 즉 고전 물리학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에테르 바라며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환상이었던 겁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떻게 보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우주의 철칙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시공간의 탄생, 1905년 기적의 해. 여기서 진짜 소름 돋은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완벽하게 똑같은 수학 공식을 눈앞에 두고도 두 명의 천재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봤다는 겁니다. 로런츠는 어떻게든 옛 시대의 에테르를 지켜보려고 물체가 억지로 수축한다고 해석했어요.
반면에 스위스 특허청의 젊은 직원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달랐죠. 쿨하게 에테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변하는 건 물체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사고 실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트럭 위에 투명한 유리 실험실이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빛이 번쩍해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앞벽과 뒷벽에 동시에 닿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밖에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다가오는 뒷벽에 빛이 먼저 부딪히는 걸로 보이죠.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쾌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으려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지금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야만 한다는 걸 말이죠. 이게 바로 4차원 시공간의 탄생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고 줄어드는 유연한 개념이 되면서 뉴턴의 오랜 세계관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객관성의 칼날, 특권의 사슬 끊기. 이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전과학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서사가 하나 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은 자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주 안에서 인간이 누리던 온갖 특권들을 예리하게 배워냈거든요. 갈릴레오가 질적인 운동을 수학으로 대체하고 뉴턴이 완벽한 원의 특권을 중력으로 깨버렸죠. 다윈이 생명의 목적론을 싹둑 잘라냈다면 마침내 아인슈타인이 절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인류 최후의 잣대마저 거침없이 배워버린 겁니다.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이 거대한 흐름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물리학은 관찰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제를 파악하려는 시도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란 우리의 얄팍한 소망이나 편견, 나라는 개인의 시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쿨하게 끌어들인 그 순간부터 1905년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류가 주관적인 편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끊어온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방금 보신 것처럼 관찰자인 인간을 끝없이 지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우리는 과연 100% 완벽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마주할 날이 오기는 할까요? 심지어 양자역학이 관찰자의 역할을 다시 뒤흔들어 놓은 지금 진정한 객관성이란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쫓아가야만 하는 신기루일까요? 오늘 밤 이 매력적인 질문에 대해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